오늘은 하천공학 특론 제1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은 교재는 우효, 서부교창, 유건규, 최성욱 네 사람이 공저한 인간과 자연을 위한 하천공학이라는 책자입니다. 거기 이 책의 제1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먼저 하천, 영어로는 river, 하천이 뭔가 하는 거지요. 예. 하천이란 지표수, 땅에 묻는 물이죠. 지표수가 모여서 또는 지하수 흘러나와 중력에서 높은 데는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단기간엔 변하지 않는 비교적 일정 곳을 따라 흐르는 자연의 물길. 여기서 단기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건 홍수기간에는 하천이 아닌 곳으로도 물이 흐를 수 있거든요. 비가 내릴 때 또 그런 데는 하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법으로 하천이 무엇인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표면에 비무대 모여 흐르는 물길로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두 가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하천으로 얘기합니다. 하천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하천법이 미치는 영역인데 상하류 및 횡방향으로 일정한 구간을 하천관리자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는 말은 개수로라는 말이 또 있는데 개수로라는 말은 수리학적인 관점에서는 개수로라 그러고 하천공학의 관점에서는 하천이라 그러는데 개수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고정상 개수로와 이동상 개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바닥 하상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또 하나 충적 하천이란 말이 있는데 자갈, 모래, 실트 등 하천의 흐름에 의해서 쉽게 변형되고 이동하는 충적 재료로 구성된 하천을 충적하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꾸로는 안반하천, 즉 바닥이 변하지 않는 거죠. 무너져 내려 생긴 하천, 풍적하천이죠. 무너지거나 쌓이거나. 그 다음에 고정 하천의 주요 구성요소는 하천 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주수로, 하도라고 얘기도 하고 주수로라고 얘기도 하죠. 하도가 있고 양옆에 홍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제방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랩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만드는 강턱, 요걸 영어로는 뱅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뱅크라고 썼을 때 뱅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전 찾아보면 이걸 제방으로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예, 이렇게 강턱이 이런 부분요, 자연제방, 이걸 뱅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은 사람의 관점에서 제방 안쪽하고 바깥쪽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쪽이 진해지고 사람이 안 사는 쪽, 즉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외집니다. 그리고 하천을 볼 때는 항상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하류 방향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좌안, 이쪽이 우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지구상의 물의 분포의 전체 물은 지구에 있는 물은 염수가 97% 되고 담수, 맹물이죠. 맹물이 3%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97% 반년선 비과가 68.7%, 지하수가 30.1%고 기타. 이게 이제 지표수에 해당돼서 3%가 기타. 요 양이요. 그 중에 호수가 97, 87%, 습지가 21%, 강이 2%,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하천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얼마입니까? 0.003%나 되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천의 종류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하천의 물리적 크기에 따라서는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상이 움직이느냐, 압력에 따라 충적하천, 비충적하천이 있고 하상 경사에 따라서 급류, 산지, 평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하상 재료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평면 형태에서 직류, 공류 뭐 갈라졌으면 다지하천, 망성하천, 그
다음에 푹 팠으면 구리바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천정천, 축제하천이죠. 이런 것들이 나눕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항상 흐르는 하천과 간헐적으로 흐르는 하천, 자연, 농촌, 도시하천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존강이나 나일강이나 양치강 같은 큰 하천이 있는가 하면 길이로 보면 미시시피 강도 굉장히 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하천들은 정확한 길이를 알기 힘듭니다. 길이가 들쭉날쭉합니다.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유역 면적도 엄청난 그러니까 705만이군요. 705만 제곱킬로미터. 그렇게 엄청나게 큰 하천들이 있고, 평균 유출량도 정말, 지금 평균 유출량 20만입니다. 약 21만 엄청난 하천들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하천은 굉장히 작죠. 하천 수량은 전체 지구상면 0.006%밖에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하천 중에서 예를 들면 나일강이나 양쯔강이라든가 황하 그런 데서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었죠. 예. 우리나라 하천은 제일 긴 게 낙동강이고 사실 그런데 유역면적으로만 한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역면적으로 따져서 한강이 첫 번째고 낙동이 다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법정하천이 약 3,835개, 길이로는 약 3만 킬로미터, 국가하천이 그 중에 62개인데 약 3,000km, 지방하천이 3,773개인데 27,000km 정도 됩니다. 하천의 기능은 공학적으로 보면 이수, 치수가 있고 자연적인 생물서, 식처, 수자연, 친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하천 관리를 하느냐? 인간의 하천이 그냥 두면 제 기능 원활히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천에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조사, 평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안에 또 하나 대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하천의 공학적, 자연적 기능 자체를 개발하고 그 기능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이 망가졌을 때 복원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천관리의 대상입니다. 전통적으로 하천관리라 그러면 치수를 위해서 댐과 보가 있고 치수를 위한 제방이 있고요. 이수를 해서 운하, 수운이죠. 수운을 위한 운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도 자체를 관리한 하도 정비 이런 것들이 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생물소 시설을 만드는 거라든지 자정작용, 신수, 공원 만드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하천 기능에 해당됩니다. 충적하천은 구역 1, 구역 2, 구역 3으로 나누는데 이걸 보통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되죠. 기능으로 보면 침식이 발생하고 운반이 발생하고 퇴적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가 델타가 보통 삼각주라 하는 데가 있고요. 예. 재료로 보면 자갈이나 암반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모래가 많고 여기는 실트나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형하천이란 말은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에 걸쳐서 유량이 있는데 그 유량이 유사히 이송에 꼭 필요한 만큼 유속이 생기게 하는 것을 평형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 경사가 자연스럽게 정벽에 조정된 하천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평형이 깨지면 어느 방향으로 깨지는지 그 상태를 곧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평형하천 개념은 안정하도나 수로 설계에 이용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공학적으로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천을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만곡도를 가지고 따집니다. 어느 정도 구부했느냐? 시니어서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그에 따라서 뭐 공유하천이라 나누기도 하고 다지하천, 가지가 여러 개가 된 거죠. 이거 직류하천이고 그게 공유하천입니다. 그리고 충적 공유하천하고 가밉 공유라고 하는데 요 가밉이라는 말이 밑을 깎아서 생긴 게 가밉이죠. 그런 것들을 하천은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하천 형태를 보면요. 옛날에는 다 곡선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옛날의 하천이에요.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쭉 피게 됩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서. 역시 1960년대 이후에 대대적으로 국토 개발을 하면서 직선으로 바꾼 거죠. 만고 가도가 대부분 직선화도로 변형됩니다. 2000년 이후에 이걸 다시 원래 구화도를 배치는 복원사업 하는데 잘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제한하천이 일반적인 평면 형태입니다.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삼각주, 선상지가 잘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산지에서 나오다 갑자기 평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지가 그냥 이런 식으로 거의 여기 연결되니까 특별히 이렇게 갑자기 경사가 확 바뀌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지점이 있어요. 여기 선상제가 생기는데 그런 면이 우리나라의 하천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보세요. 낙동강의 하상고 중단 쭉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턱 꺾이는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삼각조가 생기고 그러는데 별로 그런 걸 보기 힘듭니다. 예. 쇄심하상고를 나타낸 건데요. 불규칙하지만 전체는 낮아지고 이렇게 살짝 지수함수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천 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천 차수는 나이트 스트라이드라는 사람이 정했는데 가장 끝에 있는 게 1차입니다. 여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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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이렇게 하다가 같은 것이 만나면 하나가 올라가요. 2차가 돼요. 근데 여기는 1차가 있는데 얘가 만나서 같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전부 다 2차가 되죠. 그럼 1차, 2차 만나서 2차가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2차, 2차 만났죠. 이제는 3차가 되는. 그 다음에 1차와 1차 만나서 여기 2차인데 여기 되니까 그냥 3으로 유지되고 여기서 3과 3이 만나면 4차가 되고 끝에 4가 됐죠. 그럼 이 하천 전체는 4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천 차수라 그러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더하는 거예요. 이걸 쭉 더해서 전체가 16링크, 16연결로 되어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하천학에서는 하천 지리학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공학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밀도라는 말이 있는데 드레이니지 덴시티죠. 배수망의 총 길이, 이 하천의 총 길이죠. 그걸 배수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하천 밀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천의 생태적 기능인데요. 하천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데 박테리아, 조류 이런 것도 있고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먹이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양수준에 따라 1차, 2차, 3차. 근데 그러려면 하천 생태계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하천 내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는가를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수변서식처가 꼭 필요합니다. 수변서식처인데 거기 안에 홍수도 습지나 자연재방, 하중도, 주하도, 배후습지 이런데 생물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조류도 있게 되고 수상조류도 있고요. 어류가 여기 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뭐 플랑크톤이라 그런 게 있고 수변 식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수변서 식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기술자들은 수리계산 설계 시공을 하려면 기하학적인 남면을 원하는데 자연 상태랑 기하적으로 맞는 게 없습니다. 불균일성이에요.
불균일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되고. 그래서 중방향으로는 또 종적으로는 허통과 스트랄러의 그 하천차수 개념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거 아주 따져보면 상류 지역에는 먹이온이 제한이 되고 생물종이 대안적입니다. 그러나 중류로 오게 되면 다양한 서식 환경이 되죠. 그러다가 하류로 가게 되면 기수역이 생성되는데 비교적 단조롭습니다. 그게 이유가 중류 쪽에 가장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예, 가장 변화가 심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서식처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천 연속체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질 작용, 자정이죠. 용존산소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최대 용존산소가 한 11mg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 인자들이 어떤 것이 관련되는가, 그다음 BOD가 또는 부영하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하천의 그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태 기능에 따라 수변을 따라서 좁고 길고 좁은 형태로 생기죠. 회랑이죠. 코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코리도, 스트림 코리도 생긴 통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태계는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옆에서 온 걸 육지성을 물길이 차단하기도 하고 그다음 한쪽에서 건너가 여과시키기도 하고 여기서 나눠주는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수용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생태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하천공학을 만들어낸 역사를 보면요. 세계 4대 공무원과 관계를 있습니다. 거기 중에 특별히 관계된 게 관계시설.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홍수 조절이요. 제방을 축소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종합적인 하천 사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긴 바빌론 왕국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 현대판으로 보자면 황허의 치수. 기원전 20세기군요. 그러니까 고대군요, 고대. 우임금이 우가 그 황하를 다스린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아랑이라는 사람이 황하를 다스린 걸 시수정책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 홍수를 둘러싸은 충분한 홍수 지체는 등하고 제2방적으로는 분류수로나 다른 다이버전 분류수로죠. 그러다 안 되면 제방을 산다는 세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두장행 시설이죠. 두장 이빙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4세기 말 지금부터 2400년 전이네요. 그때 진나라 스촨 청두시 근처를 흐르는 민강의 홍수를 조절한 현재도 남아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장현에 관련된 저기죠. 안내입니다. 제방원과 수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나무터에서 돌로 삼각형 나무지대로 고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예, 여러 가지를. 그리고 전통적인 하천공학에서는 주요 기술이 뭐냐면 치수를 위해서는 가상 굴착이나 하도 정비, 분수로 시설, 저류지 굴착, 제방, 특별히 제방 같은 게 있고 이수를 위해서는 마찬가지 하도 정비를 하고 분수는 배수로, 운하, 댐 건설 이런 것들이 큰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 정책을 보면 옛날에 근대전에 1911년에 하천조사 일제 총독부에서 한 거죠. 하천조사한 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광복이 되면서 소규모 댐을 건설하다가 60년대에서 대규모 수자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서 하천법도 만들어주고 건설부도 생기고 수자원공사도 생기고 그랬죠. 그리고 다목적 댐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유역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80년대는 이제 한강 종합개발로 종합개발이 추진되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 청계천 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2018년에 정부 물관리 일원화가 돼서 환경부로 이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관련 기술들을 살펴보면요. 수리학, 수문학, 공업수문학, 수리공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리학하고 수문학의 차이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학은 물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거죠. 역학 성질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유속과 힘입니다. 수문학은 물의 순환 과정을 따라 연구하기 때문에 수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천수리학을 보면 하천수리학과 하천공학이 다른 거. 하천수리학은 하천에서 흐름의 역학적 성질, 이것도 수리학이니까 흐름의 역학적 하천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른 역학적 성질을 다루는 거고요. 전통적인 하천공학은 인간사의 이익을 위해 하천의 효율 및 흐름 특성에 대해 계획적으로 간섭하는 과정입니다. 토목공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유역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수문학도 알아야 되고 하천 지형학도 알아야 되고 하천 호수학도 알아야 되고 조사기술도 필요하고요. 하도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 되고 시설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천공학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천공학을 정의하자면 인간사회와 자연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하천의 유로 및 흐름, 생태 특성 계획적으로 간섭, 보존,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상들이라는 건데 하천 정비와 개설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필요한 지식들은 수리학, 수문학, 하천지형학, 수생태학 그런 거 있고 그걸 응용한 하천, 수리학, 공학, 수문학, 수질공학, 측량학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지요. 감사합니다.